여러분은 이혼하고 5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에게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암에 걸려 아프시다며 병원비를 좀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빌려주실 건가요? 그것도 이혼하고 양육비 한 푼도 못 받은 채 홀로 딸아이 키우면서 알뜰살뜰 모은 전 재산을 빌려드리는 게 맞을까요? 그럴 수 있나요? 그걸로 딸 대학 갈 때 등록금도 내고 이것저것 살면서 생기는 예상 못한 일들에 대비하려고 모아둔 돈이라면 아마 누구든 선뜻 결정을 못할 겁니다. 아니 어쩜 못 받을지도 모르는데 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이혼한 며느리에게 그런 부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제 주변 사람들도 무슨 그런 무경우가 있냐며 자기들이 더 거품을 물고 반대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전 그냥 그 돈 없는 셈 치고 빌려드렸습니다. 아니, 그냥 드렸다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남편 때문에 이혼했지. 지금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만 생각하면 가슴 한편이 아리다 못해 시리거든요. 전 그 두 사람과 오래오래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족으로서 인연의 끈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어머니는 우리 딸의 할머니이시니까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돈이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난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안 먹고 안 쓰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인데 막상 보내드리고 나니까 아주 잠깐 후회도 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다 잊고 살았어요. 무엇이든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거짓말처럼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1년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기적이 저에게 일어났다면 믿으시겠어요? 5천만 원이 30억이 되어 돌아온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시어머니를 처음 만난 건 결혼도 하기 훨씬 전의 일이었어요. 그때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뒤 어느 동사무소에서 민원 담당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다 보니 매일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다들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일이라고도 하고요. 제일 말단이었던 제가 그 일을 맡은 것도 다들 꺼려하니까 말단에게 저절로 주어졌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폐지나 공병을 줍던 어르신이셨어요. 어르신이라고 하기에는 젊고 그렇다고 그냥 아주머니라고 하기에는 또 연배가 있으셨죠. 날마다 민원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해결하려고 동네 곳곳을 누빌 때마다 항상 리어카에 폐지와 공병을 한가득 싣고 다니시던 그 모습이 그렇게 눈에 밟혔습니다. 여름에는 땀범벅이 된 채 아스팔트 바닥에 열기운을 고스란히 받고는 시뻘개진 얼굴로 헐떡이며 무거운 리어카를 낑낑대며 끌고 가시는데 가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리면 그렇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겨울에는 꽁꽁 언 얼굴에 두툼한 점퍼도 없으신 건지 여러 겹 스웨터를 겹쳐 입으신 모습일 때도 많아서 안쓰러웠고 때론 고철 같은 것을 리어카에 잔뜩 싣고 가시는 걸 보면 멀리서라도 달려와서 밀어드리곤 했습니다. 사실 우리 엄마도 저와 언니를 키우시기 위해서 폐지와 공병을 모아 팔아서 사셨거든요. 일찍 혼자 되시고 난 뒤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고생만 하셨는데 제가 공무원이 되는 것도 못 보시고 언니가 결혼해서 잘 사는 것도 못 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폐지나 공병을 쫓고 다니시는 어르신을 보면 꼭 우리 엄마 같아서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나오는 폐지나 공병은 늘 모아두었다가 그분이 지나가시면 갖다 드리곤 했습니다. 여름에는 잠깐 동사무소 안에 들어오셔서 땀 식히고 가시라고 찬물도 드리고 겨울에는 몸 좀 녹이고 가시라고 따뜻한 커피도 드리고 했죠. 그분은 비록 없이 살아도
경우가 바르고 남에게 패 끼치는 것을 무척 싫어하셨습니다. 절대 공짜는 싫다면서 폐지와 공병을 모아드리면 음료수 한 병이라도 꼭 건네고 가셨어요.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거절해도 몰래 제 책상에 올려놓고 가시곤 했습니다. 그 도도한 듯 꿋꿋한 자존심이 전 참 보기 좋았어요. 가난해도 자신의 힘으로 꼿꼿하게 살아가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삶의 태도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존경심도 들곤 했습니다. 가끔은 가족 얘기도 하셨는데 아들은 대학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입대를 했고 아래로 딸은 고등학생이라고 했어요. 결혼을 늦게 해서 나이에 비해 애들이 어리다고 겸연쩍게 웃으실 때 그분의 모습 어딘가엔 여전히 새댁처럼 수줍은 느낌도 남아있고 그러면서도 남편이 사고로 죽고 과부가 되어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살아나야 했던 안팡진 엄마의 모습이 참 단단해 보였습니다. 남편 그렇게 가고 나니까 참 살 일이 막막했어요. 딱히 기술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두 아이는 나만 쳐다보면서 배고프다고 하고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어떻게 살아냈나 싶어요. 그래서 폐지도 줍고 빈병도 줍고 재수 좋으면 고철도 줍고 하면서 입에 풀칠하고 살았어요. 제 사정을 알고 폐지나 빈병을 모아두었다가 주시는 가게 사장님들도 많아요. 가끔 일거리도 주시고 해서 이제는 배는 굶지 않아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자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셨어요. 하루하루 억척스럽게 버텨냈던 모든 이유가 다 아이들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새삼 제 삶을 반성하곤 했어요. 전 어머니가 폐지나 공병 줍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창피해서 일부러 모른 척 지나가거나 일부러 길을 빙빙 둘러서 가곤 했거든요. 어머니가 고생하신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친구들이 알까 괜히 불안하고 그랬어요. 한 번도 엄마가 낑낑거리며 그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가실 때 뒤에서 밀어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그런 절 야단치고 그랬지만 엄마는 그런 적이 없으셨어요. 어린 제 마음을 이해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 항상 철없이 굴었던 제 모습만 기억나서 죄송하고 후회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제 마음이 아마도 그분에게 감정이입되어서 안쓰러움과 존경심이 생겼나 봐요. 공무원 생활은 박봉이지만 안정적이었고 민원인에게 하루 종일 시달리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여자 직업치고는 괜찮으니까 꾹 눌러 참고 2년 정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언니는 무슨 적성을 따지냐고 그러더군요. 야, 지선우, 너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오고 4년제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된다고 난리야. 넌 전문대 나오고도 9급 공무원이 됐잖아. 네 인생이 더 잘난 거야. 그럼 됐지. 무슨 적성이냐. 우리 옛날에 엄마 살아계실 때 생각해봐. 그땐 하루에 밥 한 끼라도 제발 배부르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지. 너 그땐 이 다음에 크면 식당 주인 된다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뭘 했니? 공무원이 장땡이라고 그거 되라고 했잖아. 그래서 엄마 유언대로 했는데. 박봉이라서 그래? 야, 어디든 제일 말단은 늘 그래. 하지만 넌 잘릴 일도 없고 그냥 몇십 년 착실히 다니면 연금 나올 거고 공무원이니까 신용도 좋아서 은행 대출도 잘 나올 거고 나중에 청약해서 대출받아 집 장만하는 것도 쉬울 거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저도 잘 모르겠더군요. 그냥 공무원이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제가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려고 과감하게 사표를 던졌어요.
한 달 정도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니다가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도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형부가 자기 회사에서 일을 해보라고 권했어요. 형부는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하셨는데 건축업을 하는 친구와 함께 동네마다 비어있는 땅이 있으면 땅 주인과 협상해서 빌라를 먼저 지어주고 나중에 분양받아서 건축비를 받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큰 규모의 공사는 아니었지만 꽤 실속 있는 편이었는데 전 그 회사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일부터 건축법을 지켜야 하는 사항들에 이르기까지 검토하고 처리하는 행정의 전반적인 일을 맡았습니다. 그렇게 동사무소를 그만두면서 전 자연스럽게 그분과도 더 이상 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날 인사라도 드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이 있는지 오지 않으셔서 아쉬운 마음으로 인사도 못했습니다. 부디 그분이 건강하시고 다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마음속으로 기도했어요. 건축회사 일이 공무원 일과 크게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위계질서나 조직적인 문화에서 오는 답답함은 공무원보다는 좀 덜했어요. 생각보다 적응도 잘했고 그럭저럭 1년 정도 별일 없이 회사 생활도 무난하게 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부는 적당한 자리에 비어있는 땅을 발견하고는 주인과 접촉을 했고 빌라를 지어주고 후 분양으로 건축비를 받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전 역시 빌라 건축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행정 업무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땅 주인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요. 원래 땅 주인은 어머니신데 복잡한 일들은 어머니가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아들이 대리인 자격으로 처리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빌라는 반지하 2채와 4층까지 총 10세대를 지었고 땅 주인은 맨 위층 2세대 빌라를 받고 분양 후 남는 대금을 지급받는 걸로 모든 과정과 계약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땅 주인을 처음 뵀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바로 폐지 줍던 그 어르신이셨던 겁니다. 아니, 선생님이 여기 계셨어요? 안 그래도 동사무소에서 그만뒀다고 해서 어딜 가셨나 궁금하고 서운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보내요? 네, 그만둘 때 얼굴 뵙고 가고 싶었는데 안 오셔서 저도 무척 서운했어요. 나중에라도 인사드리러 간다는 게 시간만 지나가서 안 그래도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정말 여기서 뵙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은 그저 돈이 조금씩 생길 때마다 별 볼 일 없는 땅을 사둔 건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도 생겼다면서 형부와 저에게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의 생각은 땅이 최고라는 인식들을 많이 하셨죠. 땅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생각도 하셨고요. 그 말이 맞았는지 결국 그 보잘것없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땅이 세월이 지나 어르신의 노력과 수고의 보답이라도 하듯 번듯한 4층 빌라로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하시든지 제가 다 울컥했습니다. 어르신은 그 빌라로 이사를 하셨어요. 맨 위층 빌라 2채를 받으셨는데 한 채는 아들 명의로 또 한 채는 딸 명의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부를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동사무소 다닐 때도 그렇게 잘 챙겨줘서 언젠가는 식사 대접 한번 할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섭섭한 마음을 이제야 풀게 됐다면서 무척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날 전 이미 알고는 있지만 어르신 아들하고도 정식으로 인사를 했고 딸과도 안면을 텄어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선우라고 합니다. 네, 어머니 많이 도와주셨다는 얘기 듣고 예전에도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다시 빌라일로 만나게 되니까 인연인가 보네요. 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늘 좋으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직접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요. 항상 여동생 한 명 있었으면 했는데
저야 너무 좋죠. 참 화기애애한 식사였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인연이 좀 더 큰 인연으로 만난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아들이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왔고, 한 번, 두 번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좋은 감정으로 변했습니다. 언니나 형부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한다면 무조건 마음을 주지 말고 잘 살펴보라고 했어요. 선우야, 그래도 사계절은 다 만나보고 결정해. 네가 좋다고 하면 언니나 형부도 굳이 말릴 생각은 없는데, 평생이 달린 문제니까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 물론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래, 처제. 지난번 식사 때 보니까 사람이 서글서글하니 좋아는 보이긴 했는데, 또 연애하고 결혼은 다른 거니까 잘 살펴봐. 알겠지? 그래서 사계절을 만났고, 제 생각이나 마음에 큰 변화가 없어서 결혼을 결정하고, 양가는 상견례를 했고 결혼도 곧바로 올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은근 절 며느리감으로 점 찍어두었는데, 자신의 기도를 신이 들어주셨다고 참 기뻐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보면 볼수록, 겪으면 겪을수록 순박하고 어진 분이셨습니다. 시누이는 착하고 순수해서 제가 가끔 농담을 해도 진담으로 받아들일 만큼 마음에 티 하나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서글서글한 인상에 비해서 호탕하고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며 의리에 죽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워낙 몸쓰는 것을 좋아해서 운동도 잘하고 조기축구에 회장직도 맡고 등산 모임이며 낚시 모임 등등 온갖 활동을 의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고요. 남편은 제대하고 대학 졸업 후에 영업직일을 잠시 했답니다. 그런데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자기 성격에 맞지 않더래요.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구상했는데, 빌라 2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학가 근처에 크게 호프집을 열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 명의 빌라인데도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담보대출을 받아줄 정도로 착한 동생이었어요. 그땐 호프집이 대유행이었습니다. 처음 1년 정도는 장사도 잘 되는 편이었어요. 대학가라서 그런지 대학생들도 많이 왔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보니 퇴근길 직장인들도 자주 찾아오고 그랬어요. 하지만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남편은 장사는 뒷전인 채 하루가 멀다 하고 호프집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곤 했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에 제가 본격적으로 호프집 장사를 맡게 되었어요. 열심히 장사해야 대출금도 갚아야 하는데, 남편은 그저 오늘 하루 즐겁고 기분 좋게 보내면 그만인 사람이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은 피하거나 가능한 미루다가 갑자기 처리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터지면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대다 손해를 보는 일도 많았습니다. 거래처하고도 그때그때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외상으로 쌓아두다 보니 나중에는 큰돈이 돼서 분쟁이 생겼고, 알바생들도 시간당 계산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고 항상 남편에게 불만들이 많았어요. 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대충 넘어가는 남편 스타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호프집을 맡은 뒤부터는 가능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정리했고, 주방의 음식도 제가 맡아서 조리했어요. 다행히 시누이가 카운터를 맡아주어서 알바생도 줄일 수 있었고, 주방 이모도 안 써도 되었습니다. 저와 시누이가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 대신 살림은 시어머니가 맡아주셨어요.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직은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워낙 순하다 보니 사람들과 부대끼는 것을 조금 힘들어했는데, 제과 제빵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을 따면 작은 빵가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게를 맡고 난 뒤부터는 남편은 오히려 본격적으로 놀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온갖 모임이란 모임은 다 했고, 항상 뒤풀이는 우리 호프집의 사람들을 잔뜩 끌고 와서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곳에 가서 돈 쓰는 건 아니니까 얼마든지 대접을 했어요. 어쨌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생활이니까 참고 넘어갔습니다. 남편 지인들은 나중에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나가면 무조건 당선될 거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했지만 사람 좋아하고 인맥이 넓다고 구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볼 때 우리 남편은 그냥 놀고 먹는 게 신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모임 나가고 술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니야. 당신 몸 생각하라고. 우리 애기도 가져야 하는데 맨날 그러고 다니다가 언제 애를 가져. 미안. 내가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6번만, 아니, 딱 5번만 술 먹을게. 됐지? 참, 앓느니 죽지. 5번은 적은 거야? 일주일에 딱 3번으로 좀 줄여. 남편에게는 6번을 3번으로 줄이는 것도 엄청 큰일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가장으로서 책임도 팽개치고 뭐하는 짓이냐고 닥달을 당하자 겨우 일주일에 3번으로 줄였는데 어느 날은 우울증이 생길 것 같다고 해서 참 어이가 없어서 웃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그런대로 호프집도 잘 되고 시어머니도 저를 친딸 이상으로 아껴주시고 시누이도 여동생처럼 절 잘 따르고 우리 집 제일 사고뭉치 남편도 건강하게 일주일에 3번만 술을 먹는 걸로 하면서 우리 모두의 일상은 평범하고 무난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그런 평범함에 매일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해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첫 손주를 보게 되었으니 시어머니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자궁이 약하다고 해서 호프집에서 주방 일은 못하고 카운터 일만 보게 되었습니다. 어깨 너머로 제게 음식을 배웠던 시누이가 주방을 맡았어요. 원래 제빵사가 꿈이었던 시누이는 호프 안주를 만들면서 메뉴를 응용해서 간단히 먹을 수 있는 피자나 파스타 종류를 추가했죠. 손님들 반응도 좋았고 시누이도 새삼 일하는데 자신감이 붙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늘 문제는 남편이었죠. 제가 임신 6개월이 넘어가면서 몸이 붓고 하혈도 하고 그랬는데 유산기도 있고 임신 중독증까지 와서 결국엔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나 입원하는 동안 가게 농땡이 치고 그러면 절대 안 돼. 아직 대출금 다 못 갚은 거 알지? 이제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진짜 열심히 안 하면 안 돼.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마님. 제발 걱정 좀 붙들어 매시고 뱃속의 애만 생각하세요. 불안하고 걱정이 됐지만 그래도 이제 곧 아버지가 되니까 뭔가 마음가짐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시누이 말로는 제법 장사에 열의를 보인다고 해서 안심도 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병원밥이 입맛에 안 맞을까 늘 직접 음식을 만들어 오셨어요. 언니는 저더러 이런 호사가 없다고 은근 부러워하기도 했죠. 전 그저 마음 편하게 먹고 우리 아기 만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새삼 가족이 있어서 든든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는 늘 엄마 뒤통수만 보고 자랐거든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하시는 엄마 얼굴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자다 보면 어느새 들어와서 주무시는 엄마 뒤통수만 늘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둘이서만 지내다 보니 외롭고 슬펐어요. 가족의 정이라는 것도 가족이 든든한 울타리가 된다는 것도 잘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언니가 자기보다 10살이나 많은 형부와 결혼할 때도 전 형부가 너무 아저씨 같아서 은근 불만이었는데 언니는 형부에게서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정 같은 것을 느낀다고 했어요. 자상하고 마음 따뜻한 형부를 통해서 언니도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저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호사를 누리다가 무사히 출산을 했습니다. 딸이었어요.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며 시어머니도 좋아해 주시고 남편도 자기 닮아서 장군감이라고 아들 같은 딸로 키우겠다고 하면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죠. 전 출산을 하고 자연스럽게 양육을 하게 되면서 호프집 운영에서 손을 뗐습니다. 저 없이도 남편이 그럭저럭 잘 해나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면서도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른 채 잘해보라고 응원을 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책임감을 느낀 듯 술 먹는 것도 줄이고 모임도 줄이는 듯 했어요. 그 무렵 시누이도 제빵사 자격증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여전히 살림을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저와 딸,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함께 밥 먹고 목욕탕에도 가고 시장도 보러 다니면서 참 즐거웠어요. 여자 넷에 남자 하나다 보니 남편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낀다고 너스레를 다 떨었죠.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호프집이 매달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호프집이 많이 생긴 것도 있지만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술집이나 호프집들이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어요. 아무리 불황이라고 해도 잘 되는 집은 잘 된다는데 이러다가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위기감에 어느 날 호프집에 점검차 들렀습니다. 아직 저녁이 아니라서 그런지 홀에 손님들이 별로 없고 카운터에도 직원이 안 보였어요. 남편도 보이지 않더군요. 2달 전에 새로 카운터도 보고 홀서빙도 하는 여직원을 뽑았다고 하더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방이며 가게 뒤쪽을 훑어보다가 창고의 문이 살짝 열려있기에 다가간 순간 남편과 10살이나 어린 그 카운터 직원이 서로 엉겨붙어 있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 남편이 맞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화가 나서 문을 벌컥 열었더니 깜짝 놀란 남편이 옷도 채 입지도 못한 채 돌아서는 저를 붙잡았어요. 여보, 내 말 좀 듣고 가, 어? 눈으로 확인했는데 뭘 들어. 치워, 너랑 얘기하기 싫으니까. 전 당장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것까지 지혜비를 닮았냐고 남편 등짝을 후려치며 소리를 치셨지만 웬일인지 남편은 처음 반응과는 달리 담담했어요. 어서 애미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애미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해서라도 마음 풀어나와서. 솔직히 바람 한두 번 안 피는 남자가 있어? 아버지도 그렇게 바람 피웠다면서요. 뭐? 그래서 네가 지금 잘했다는 거냐? 잘했다는 게 아니라 안 들켰으면 그냥 지나가는 건데 재수가 없어서. 뭐야? 재수가 없어? 아휴, 그게 지금 할 소리니? 차라리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어. 평생 외도하다 돌아가신 시아버지 때문에 가슴에 한이 맺힌 시어머니는 아들마저 그런 짓을 하니까 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지만 남편은 오히려 기고만장했습니다. 그 여직원이 뭘로 꼬신 건지 나중에는 저와 이혼을 하고 그 애랑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완전 정신이 나간 상태라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았어요. 보란듯이 둘이 더 붙어 다니면서 상가 주변에 남편에 대한 온갖 소문이 다 돌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면 못 이기는 척 봐줄까 생각도 했는데 그러고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구제불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눈물도 났지만 딸을 생각해서 정신 바짝 차리자고 마음을 먹었고 남편의 이혼 요구에 응했습니다. 아가, 이혼은 안 된다. 내가 너 볼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조금만 참고 넘겨보자. 그럼 아범이 돌아올 거야, 응? 어머니 아가씨 생각하면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한번 깨진 그릇은
붙여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이혼하게 될 건데 전쟁만 길어질 뿐이고요. 언니와 형부는 당장 남편을 찾아가서 한바탕 난리를 쳤습니다. 형부가 남편 멱살을 잡고 냅다 꽂고 남편은 고소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직접 보지 않았지만 듣기만 해도 정말 지옥이 따로 없었어요. 그 와중에도 여직원이 다칠까봐 부부하던 남편의 모습에 언니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하더군요. 야, 그냥 이혼해. 김서방, 그 여자한테 완전 맛이 갔어. 절대 안 돌아와. 처제, 그냥 간통죄로 고소해버려. 내가 변호사 알아봐 줄게. 간통죄가 있던 시기였으니까 제가 마음만 먹으면 둘을 고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애를 생각하니 그럴 수는 없더군요. 저에겐 원수지만 딸에게는 또 아빠니까 고민도 갈등도 깊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직원 부모가 시어머니를 찾아와서 남의 딸 신세를 망쳤으니까 책임지라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충격으로 쓰러지시고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 호프집도 팔아넘긴 남편은 빨리 이혼하자고 재촉을 했어요. 위자료도 두둑하게 챙겨주고 딸 양육비도 매달 꼬박꼬박 보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덧정도 없었고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형부는 재산분할도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겨우 남아있는 빌라 두 채도 모두 담보대출을 받아서 재산분할 받을 것도 없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신우에게는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팠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하고는 다시 볼 일이 없겠지만 시어머니와 신우이에겐 서로 연락하고 얼굴 보고 살자고 했어요. 어머니, 민정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오시고 그러세요. 민정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연락드릴게요.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가. 한때는 우리 여자 넷이 참 행복했는데 그런 날이 이제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고 우리 넷은 내내 많이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전 언니 집 근처에 전세를 얻어 딸과 함께 살았어요. 형부 회사에도 다시 나가서 일도 하고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 믿을 건 돈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혼자 애를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이혼녀 딱지까지 달았으니 돈이라도 손에 쥐고 있어야 사람들이 절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딸의 학비나 대학 등록금도 걱정이 돼서 버는 족족 절반 이상은 모두 적금을 들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매달 보내겠다고 한 양육비를 한 번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연락을 해도 의도적으로 피했고 아예 전화를 꺼놓기까지 했어요. 알고 보니 빨리 이혼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딸의 양육비를 두고 그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루는 생각다 못해 빌라로 찾아갔지만 남편을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는 줄 알았답니다. 이놈이 미쳐도 아주 미쳤구나. 아가, 양육비는 내가 뭘 해서라도 보내마. 미안하다.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자식을 잘못 길렀어. 다 내 탓이다. 시어머니가 백배 사죄할 일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와 이혼한 뒤 남편은 그 여직원과 혼인신고만 한 채 빌라에 들어와 산다고 했지만 여태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겐 인사조차 안 했답니다. 시누이가 하도 기가 막혀서 한 번은 빌라를 두드렸지만 내다보지도 않더래요. 이제 남편도 시어머니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한순간에 변해버렸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다만 얼마의 양육비라도 보내기 위해서 폐지와 공병을 다시 줍고 다니셨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 빌라 두 채는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경매가 낙찰되면
모두 내쫓기다시피 나가야 한다는 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 양육비 보낸다고 험한 일 하고 그러시지 마세요. 그러다 다치면 병원비만 더 들어요. 저보다 어머니가 더 걱정입니다. 남편은 양육비는 고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빌라에서 쫓겨나게 생겼는데도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 인간에게 자꾸 연락하는 것도 더럽고 치사해서 양육비는 안 받기로 했어요. 형부는 당장 소송을 하고 난리였지만 제 팔자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보고 싶은 듯 가끔 앨범을 찾아보면서 혼자 훌쩍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말은 하지도 않았는데 눈치가 빤해서 이미 짐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에게 더는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아서 아무런 말은 안 했지만 자식 가슴에 상처를 준 것 같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럴수록 전 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힘들 때마다 매번 형부나 언니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앞으로 딸 학비며 대학 등록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알 수 없었어요. 평생 전세를 전전할 수도 없으니까 작은 아파트라도 장만하려면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더 억척을 떨어야 했습니다. 그 사이 몇 번 시어머니와 시누이에게 연락이 오고 딸애가 할머니를 만나러 가기도 했지만 언제부턴가 연락이 뚝 끊어졌어요. 빌라도 새 주인에게 낙찰되고 이사를 가야 한다고 하더니 전혀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빌라 주변 이웃들에게 물어봐도 다들 모른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어서 연락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번쯤은 딸 보러 올 줄은 알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돼버린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한테 홀리면 약도 없다잖아. 원래부터 안 그런 사람이 어딨냐?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조강지처도 버리고 딸도 버리고 지 어머니도 버리고 그런 거지. 아휴, 그런 놈이 잘 먹고 잘 살겠냐? 천벌을 받을 거야, 그놈은. 사람의 인연은 참 쓸쓸하죠. 그 어느 때 서로 좋아한 적이 있었는지조차 까마득했습니다. 인연은 마치 꽃처럼 잠깐 피었을 때만 화려하고 지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잎도 지고 시들어져서 가장 초라한 모습이 되고 말더군요. 저와 남편의 인연은 시들었지만 부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어디선가 무사하게 잘 지내기를 빌었고 전 혹시라도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화번호를 바꾸지도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5년이 지났어요. 딸은 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고 공부도 곧잘 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빠를 그리워하더니 이젠 아빠 말도 안 합니다. 엄마 고생한다며 어깨도 주물러주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도 직접 타서 갖다 주고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이 녀석 보고 싶어서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하고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전 형부 회사 일을 도우면서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격증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산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형부 부동산에서 일을 배우면서 매물이 나오면 최대한 발로 뛰고 내 집을 팔고 산다는 마음으로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고객들이 믿고 팔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다 보니 제법 일도 잘 되었고 재미도 있었어요. 열심히 해서 제 이름을 건 부동산 사무실을 열겠다는 포부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뜻밖의 시누이였어요.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묻자 시누이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씨 왜 그래요? 네? 무슨 일이에요? 언니, 엄마가 암이에요. 수술받지 않으면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데. 네? 아가씨, 거기 어디예요? 제가 갈게요.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전 당장 신호가 알려준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달동네 허름한 쪽방이었어요. 전 수척해진 모습의 시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빌라에서 쫓겨나서 쪽방을 전전하다가 거기까지 갔답니다. 시어머니가 폐지를 줍고 시누이가 알바를 해서 겨우겨우 살았지만 시어머니가 암 판정을 받고 투병을 하면서부터는 시누이가 버는 알바로는 감당이 안 되더래요. 시어머니는 수술받을 형편도 아니니까 그냥 버티겠다고 했지만 몇 번 정신을 잃고 응급실에도 실려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시누이가 고민 끝에 저에게 전화를 했던 겁니다. 언니, 정말 이런 말에서 면목이 없지만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수술비며 항암치료비며 도저히 제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언니, 제가 어떻게든 평생에 걸려서라도 갚을 테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부탁이에요. 오빠는 소식이 전혀 없어요? 네, 어디서 뭘 하는지 몰라요. 언젠가 경찰이 찾아왔는데 무슨 사기를 치고 다녔다면서 고소를 당해서 수배까지 내려졌다고 했어요. 전 신우에게 다시 연락하겠다고 한 뒤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착잡했고 무거웠고 복잡했어요. 이혼했으니 남인데 싶으면서도 시어머니 생각하면 인간적인 도리는 해야 된다고 갈등하면서도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지 다시 독하게 마음을 먹고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가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동안 딸 교육비와 대학 등록금, 비상금까지 전부 다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절대 빌려주면 안 된다고 난리였어요. 너 미쳤어? 그 집하고 인연 끝난 지가 언젠데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돼? 그리고 형편이 그렇게 빤하면 그 돈 못 받을 텐데 그걸 알면서 빌려준다고? 너 그 돈 모으려고 그 흔한 화장품 하나 안 사고 샘플만 얻어다 쓰면서 궁상 떨었어. 옷도 죄다 내가 작아서 못 입는 것만 가지고 가서 입었고 심지어 미용실 가는 돈도 아깝다고 머리도 길러서 묶어 다녔잖아. 그 피 같은 돈을 그런 집구석에 빌려준다고? 너 바보니? 생각이 없어? 언니 말이 너무 다 맞아서 전 할 말도 없었습니다. 처제, 이건 아니라고 봐. 처제 고생한 거 내가 다 아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인간적 도리고 뭐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마음 아파도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해. 지 아들도 모른 척 하는데 왜 처제가 나서서 그래? 처제가 돈 안 빌려준다고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어. 정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몇백만 원만 해줘. 그게 나. 현실적으로 제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형부 말처럼 제가 모른 척한다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었지만 쪽방에 누워 계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서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혼을 했지만 딸에게는 친할머니잖아요. 민정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수술하면 된다는데 수술비가 없대. 그럼 엄마가 주면 안 돼? 우리 할머니잖아. 딸의 말을 듣고 더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모른 척해서 만약에 시어머니가 잘못되시면 우리 딸에게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 것 같았어요. 저도 그건 정말 싫었습니다. 그렇게 5천만 원을 보내주자 시누이는 절반만 받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수술비에 항암 치료비도 얼마나 들어갈지 몰랐고 나중에 시어머니가 태어나시면 계속 곰팡내 나는 그런 쪽방에서 사시게 할 수는 없으니까 깨끗한 집을 다시 얻으라고 했어요. 언니, 정말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평생 안 잊고 꼭 갚을게요. 아가씨도 건강 챙기면서 어머니 간호하세요. 저도 시간 날 때마다 민정이 데리고 갈게요. 그래도 어머니 곁에 아가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 아가씨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한창 예쁘게 꾸미고 다니면서 연애도 할 나이인데 저렇게 어머니 간호하면서 병원에 붙어 있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군소리 한 번 없이 정성을 다하는 모습에 제가 더 울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보내고 나니까 난데없이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인생은 참 한치 앞도 모른다고 하더니 잠시 난감했고 절반이라도 받을 걸 아주 잠시 후회도 했지만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또 형부에게 융통을 했어요. 형부는 사서 고생이냐고 타박을 하면서도 처제가 너무 인간적이라서 좋다고 하는데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착한 끝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말에 그냥 기대면서 살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전 시간을 내서 딸을 데리고 병문안을 갔어요. 생사의 고비에서 살아 돌아오신 시어머니는 내내 저와 딸 손을 잡고 울기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버텨주셔서 저도 울고 할머니 아프지 말라고 딸도 울고 그저 모두에게 감사한다고 시누이도 울고 우리 넷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바탕 원 없이 울고 시원하게 지난 일은 다 잊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조용히 절 부르시더니 뭔가를 내미셨어요. 어머니 고향에 다 버려진 황무지를 조금 사두셨는데 돈은 안 되지만 그거라도 주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가, 내가 줄 게 이거 말고는 없다. 정말 돈도 안 되고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앞으로 돈 될 일도 없긴 한데 혹시 아니 나중에 너 거기다가 집이라도 짓고 살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받아줘. 아니요 어머니, 그냥 가지고 계세요. 우리 어머니 특기는 폐지나 빈병 모으시는 거고 취미는 버려진 땅을 사 모으시는 건데 그 재미를 제가 뺏으면 안 되죠. 나중에 어머니 다 나으시면 고향 내려가셔서 집 짓고 사세요. 언니, 그냥 받으세요. 어머니 손 부끄러우시겠다. 그게 어머니 마음이시잖아요. 전 시어머니가 말 안 해도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받았습니다. 비록 황무지였지만 어머니에겐 그 어떤 것보다 제일 소중한 땅이라는 걸 알기에 감사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암 치료도 잘 받고 퇴원도 했습니다. 시누이가 월세지만 깔끔한 방을 얻어서 시어머니를 모시게 됐다고 정말 좋아했어요. 전 그 집에 필요한 세간살이를 넣어주고 시누이가 일 나가면 틈틈이 들러서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며 살았습니다. 딸애는 학교 마치면 항상 할머니 보러 와서 시중도 들고 할머니 옆에서 숙제도 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시누이는 제빵사 자격증이 있어서 빵집에 취직을 했고 매달 조금씩 저에게 돈도 붙였습니다. 그건 사양하지 않고 받았어요. 그래야 시누이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시누이는 저와 딸 생일엔 직접 케이크를 만들었고 우리 네 여자는 함께 소원도 빌고 촛불도 끄면서 축하를 해주고 축하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저와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어머니 통원 치료 가실 때마다 동행했고 시어머니는 딸 손잡고 동네 산책도 가볍게 하시고 간단한 식사는 챙겨 드실 정도로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무턱대고 땅을 팔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부동산 중개인이니까 어디 땅을 팔려고 문의를 하는 줄 알고 자세히 물었더니 제가 시어머니께 받은 그 땅을 팔라는 얘기였어요. 팔 생각이 없다고 전화를 끊자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제야 저는 이상해서 알아보니 그 지역에 도로가 나고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버려진 그 황무지가 한순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지역에 형부와 잘 아는 부동산 업체가 있어서 알아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했어요. 형부는 처제가 착하게 살아서 드디어 복을 받는다고 자기 일처럼 좋아했습니다. 정말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오르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제, 타이밍이 중요해.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다가 내가 말할 때 딱 팔자. 알겠지? 전 좀 얼떨떨하고 믿기지가 않아서 일단 그 상황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게 정말이니? 아휴, 세상에.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 정말 잘 됐다. 근데 제가 그 땅을 처분해도 될지. 당연히 네 땅인데 네가 알아서 처분하면 되지. 그래도 원래 어머니 땅이었는데 제가 맘대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선우야, 네가 착해서 복 주시는 거야. 네 거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네가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늘 미안했고 아범 때문에 너에게 상처만 준 것 같아서 죽어서도 눈도 못 감을 것 같았어. 그런데 이제 조금은 너에게 갚는 것 같아서 엄마는 참 좋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형부가 팔라고 할 때 땅을 내놓았고 무려 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 평생 그렇게 큰 돈은 만져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실감이 안 났어요. 언니가 농담처럼 그러더군요. 야, 지선우, 남편 복 없는 년이 시어머니 복은 오지게 많구나? 그러게요. 제가 시어머니와 시누이 복은 오지게 많은 사람인가 봅니다. 전 그 돈을 어떻게 쓸까 생각하다가 5억은 언니와 형부에게 드렸어요. 그동안 크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물심양면 절 도와주셨는데 그렇게라도 보답을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 저와 딸이 함께 살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이럴 때 제가 부동산 중개인이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말 뿌듯했어요. 나머지는 시누이에게 빵가게를 열어주고 저도 그 빵가게 옆에 제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했습니다. 우린 이제부터 정말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의기투합했어요. 남들이 보면 이혼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모시고 사는 저를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상의 시선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네 여자가 함께 모여있을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쓰레기 같은 남편은 결국 수배중에 잡혀서 감옥에 갔어요. 우린 그 누구도 그 사람 면회를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남편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저 때문에 일부러 외면하시지는 말고 언제든 연락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천류는 쉽게 끊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언젠가 딸이 어른이 되고 제 아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만나고 싶다고 하면 전 보게 해줄 생각입니다. 부부의 연은 끊어졌지만 부녀의 연은 역시 끊을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더 흘러갔습니다. 어느새 우리 딸은 명문대 입학해서 잘 다니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암 수술 후 완치 판정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건강 유지하시면서 운동도 다니시고 살림도 거뜬히 하신답니다. 어찌나 의욕이 넘치시는지 아파트에서 작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왔는데 마당에 텃밭을 만들어서 거의 농사를 지으십니다. 덕분에 우린 사시사철 싱싱한 야채를 원없이 먹는답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사 온 뒤 저와 시누이도 그 근처에 다시 가게를 열었어요. 부동산 옆에 빵집, 빵집 옆에 부동산 하면 다 알아줄 정도로 우리 동네 명물이 되었답니다. 특히 시누이의 빵집은 맛집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중에서 소금빵 맛집으로 손님들 사이에 반드시 찾아가 봐야 하는 빵집 리스트에 오를 정도랍니다. 부동산도 성황을 이룹니다. 신뢰와 믿음으로 거래를 한다고 정평이 나서 동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의뢰가 곧잘 들어온답니다. 우린 아무리 바빠도 1년에 꼭 2번은 여행도 다녀요. 국내는 거의 다 갔고 동남아도 웬만한 곳은 다 훑었습니다. 이제 일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어머니 건강하실 때 좋은 곳 많이 보여드리고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게 하고 싶네요. 그렇게 여자넷이 똘똘 뭉쳐서 앞으로 잘 살아가 볼 작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